현재 시간 2023년 10월 15일 오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는 95번째 시간 영화 크리에이터고요. 많이 버벅거리시네요. 네, 오랜만이라서. 아 예. 네, 중요한 거는 버벅거려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다는 게 달라진 점이겠죠. 예전 같으면 다시 하려고 그랬겠지만 뭐 어때? 자, 게스트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현실 녹음? 네. 아 그렇죠. 대면 녹음. 대면 녹음. 네, 네. 오프라인 녹음. 네. 어떻습니까? 요새? 뭐 요새 저는 근황이랄 게 많이 늘 그렇지만 항상 없네. 예, 근황이랄 게 뭘 해야 근황이 있는데 네. 예, 애가 수동이어가지고 거의 뭐 근황이랄 게 딱히 없고 뭐 그냥 계속 그냥 틈틈이 네. 뭐 사색하고 그냥 문화생활하고. 칸트세요? 칸트는 아닌데 네. 그냥 뭐 혼자 있다 보면 사색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또 그 로만 칼라 비슷한 걸 또 입고 오셔가지고 약간 신부님 같기도 하고. 아 그쵸 또. 네네. 뭐 아는 성경기가 있지 않나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한 그래도 맹남자잖아요, 그죠? 한 3년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네. 했는데 네. 참 이게 성경 책의 말씀이 참 귀한데 네. 참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귀해서 담을 수 없었다. 그쵸.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제 사전을 찾듯이 그때 이제 읽어보는. 네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신부님이랑 상당히 또 어울리네. 생활 자체가 신부님이라고 보시면 뭐 왜 뭐 속세에 나와 있는데 예. 신부님처럼 생활한다는 건 좀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타의적 금욕이랄까요? 예, 뭐 그런 게 있죠. 슬픈 일이고 뭐. 그렇습니다. 뭐 가을 어떻게 좀 즐기고 있습니까? 이제 산책을 하면서 산책. 좀 산책 좋죠. 이제 날씨가 네. 더위가 끝나고 네. 요즘 날씨 진짜 이제 좋아요. 진짜 좀 선선해지면서 이제 가을이 오고 있구나. 근데 미처 선선함을 다 즐기기도 전에 네. 좀 추워지더라고요. 춥다고요? 예. 밤에는 좀 춥더라고요, 이제. 저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쵸. 정도가. 사실 아침 낮은 좋은데 아. 밤에는 조금 공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비염 환자라서 그러니까 제 느낌보다 코가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님이 벌써 성이 나 있습니다. 항상 성 나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신체의 지배자가 코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그렇죠. 제 니르마타라고 옥상공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저를 핸들링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심기에 맞춰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회로 치면은 이제 법사위 같은 이런 느낌. 그쵸. 뭐 의장님, 의장단. 예. 상임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상임위 위원장이라 치면 이제 코가 의장단이라고. 왜냐면 의장의 말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가 당 대표, 너는 원내 대표 뭐 이런 식 그렇죠. 이 정도. 네. 안타깝네요. 네, 코를 모시고 살고 있는. 떠받들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아직 팬데믹이 안 끝났어요, 사실.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항상 팬데믹이야 보니까. 그렇죠. 마스크를 항상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창궐 이전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뭐 다들 왜 제 마스크 쓰나 했는데 이제는 눈치 안 보고 마스크를 쓸 수 있다는. 그렇죠.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가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일바오님은? 저는 뭐 전국 일주 파트 2를 제가 다녔고 2년 전에 했었는데 어디를 좀 주로 갔다 오셨나요? 2년 전에 처음 할 때는 이제 경기도, 충청도 서해안까지 하고 지리산, 그다음에 부산 갔다가 동해안 따라 쭉 올라왔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못 간 쪽이 이제 전남을 거의 못 갔어요. 멀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남 위주로 좀 다녀왔습니다. 좀 멀리 가셨네요. 그럼 거리로 보면은 전주, 목포, 여수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자꾸 그 가운데 있는 이제 지역들을 좀 돌아다니는 거죠. 좋았어요. 네. 어떤 게 좀 인상에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여행이 좋은 게 뭐냐면 강제적으로 국도나 혹은 지방도를 타야 되는데. 네네. 네, 사실 요즘엔 국도도 사실 고속화가 잘 돼 있어서 고속도로 못지않게 물론 뭐 고속도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뭐랄까요? 주변 풍경을 보기는 좀 어려워요. 국도가 생각보다 속도 빠르기 때문에. 네, 지방도로 가거나 아니면 옛날 국도, 그러니까 국도가 지금은 이제 많이 직선화되고 이렇게 곡선을 많이 없애는 뭐 높낮이도 많이 없애고. 근데 그 옆에 바로 옛날 국도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런 그러니까 국도의 옛날 느낌. 처음에 국도를 만들 때는 지형 따라 만들어서 길이 좀 음. 굽어지고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하는 길인데 그 위에 바로 이제 고가도로 형식으로 바로 국도를 만든 곳이 있어요. 오. 그런데 그 밑으로 이제 저는 일부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속도를 굳이 빠르게 내고 싶지도 않고 또 풍경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길을 굽어진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나의 시야도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직선만 간다고 하면 그냥 같은 곳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시선이 옮겨갈 필요가 없지. 직선을 움직인다면. 근데 곡선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시야가 계속 길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움직이면서 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는 여행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여기서 또 인생과 좀 닮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려고 하는 잘 닦인 길을 가다 보면 계속 똑같은 곳만 보니까 시선이 똑같아지는 것 같은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만의 어떤 목적을 갖고 일부러 좀 천천히 가더라도 휘어진 길을 선택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 지역 전체를 좀 이렇게 폭넓게 눈에 담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뭐 속도가 아니라 뭐 방향이란 말도 있고 뭐 한데 자기만의 인생의 의미는 좀 굽어진 길에 있지 않나, 좀 돌아가는 길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막 반대로 편하고 좋은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가겠지만 나만의 뭔가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네. 사실 이게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의 이제 보통의 이야기들인데 또 본인이 겪으면 또 느낌이 다르죠. 그런 걸 듣는 것과 예, 예. 내가 그 직접 그 길을 가보면서 그렇죠. 겪는 거는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겠네요.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여행이 좀 개념이 아예 달라지는 게 이제 뭐 차로 여행 가거나 어디 뭐 어쨌든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여행을 하러 가면 어딜 가봐야겠다, 뭘 먹어야겠다에 좀 신경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포를 간다고 하면 목포에서 케이블카를 타야겠다, 라든지 뭐 목포에서 뭘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 가서 뭘 할지를 좀 놓고 주안점이 되는데, 네네. 근데 오토바이 여행 같은 경우는 길을 어떤 길로 갈 것이냐, 그렇죠. 어떤 풍경을 보면서 갈 것이냐, 막상 거기 가서는 딱히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포로 가는 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목포에서 뭘 할지는 사실 목포에서 뭐 재밌는 거 하면 좋겠죠. 근데 직접 가서 그게 해보면 되지 않더라고. 이렇게 네. 되고 네. 그 가는 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렇죠. 사실 목포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네. 목포일 이유가 없어지는. 예, 그렇죠. 근데 뭐 중소도시, 그러니까 주요 도시를 골라서 가는 이유는 그냥 숙박을 찾기 편하기 때문이지. 목포에 단순히 가야 되는 이유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튼 그런 식의 여행이 좋았어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 좋은 길을 찾아서 가는 그 느낌이 여유가 상당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창 날씨가 좋을 때고, 그쵸, 들녘이 완전 황금 들녘일 때였는데 지금 이제 추수를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뭐 또 전라도 지역이 확실히 평야하더라고. 내가 몰랐어요. 그 호남 지역이 뭐 곡창지대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경상도 살거나 아니면 서울에 살거나 이렇기 때문에 경상도와 서울 사이에 있는 지형을 주로 알 뿐이지 이렇게 전라도 지역이나 뭐 충청도, 충남 지역을 가본 일이 별로 없었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 좀 뭔가 쫙 뻗은 평야 지역이 그러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야가 산에 가리는 게 익숙한데 내가 생각하는 자연이란,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야가 트여져 있는 느낌. 산도 네, 많이 없고 네네. 하늘과 산이 그 들과 하늘이 딱 붙어 있는 느낌도 좀 받게 되고. 그래서 기차 여행 할 때 저도 되게 그 경상 지역을 기차로 가는 것과 호남 지역을 기차로 가는 것이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많이 달라요. 경상도는 주로 터널 지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산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다면 그렇죠. 이제 호남권의 철로 자체는 쭉 뻗어 있으니까 맞아. 좀 더 뭔가 탁 트인 느낌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느끼고 왔습니다. 그 부국제도 잠깐 다녀오셨다고. 부국제 말했죠. 목표일 뿐. 그렇죠.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부국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한번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부국제 가서 그냥 뭐 2편 정도 봤어요. 뭐 보셨습니까? 그거 뭐였지? 그냥 약간 피곤하고 막 이렇게 봤다의 의미를 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거네요. 빌바오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네요. 뭐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네. 제가 뭐 그 부국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국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내가 뭘 즐길 것이냐. 네. 그게 영화이면 뭐 부국제인 거고.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면 되는 거고. 영화에 보죠. 부국제 일단 가서 뭘 할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꼭 가지 않아도 되고 사실. 근데 꼭 가지 않아도 되고라고 하기에 저희가 방송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요? 막상 근데 말은 3시간이나 세상에 떠들었는데. 뭐 국제만 중요한 게 아닌데. 뭐. 그건 맞는데.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났으니까 이제 또 실토하는 거죠. 좀 되게 이런 말하는 게 그렇지만 좀 무책임한 느낌이 좀 있네요. 모든 방송이 기만과 선동이고 뭐 그런 거죠.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자면. 인생사 뭐 남이 하는 말 다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다 의도가 있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방송 끄시면 어떡해요, 청취자분들이? 어차피 뭐 그지 다 거짓부렁이고. 빌바오의 구라 내가 뭐하러 들어? 그렇죠. 그냥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흔한 지파수의 뭐 움직임일 뿐이고 그냥 공기 진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고. 네. 모든 것은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이게 뭐 양자역학, 초전자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가요?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거짓부렁석을 얘기하면서도 인생사 모두가 거짓부렁이다 얘기하는 진실을 때까지 말씀드리잖아요. 또 듣다 보면 또 알맹이가 있는 거죠. 앞소리를 또 열심히 해봤는데 어쨌든 저는 뭐 오토바이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도로 하는 여행 혹은 뭐 지방도로 하는 일부러 좀 천천히 돌아가는 옛날 길 혹은 좋지 않은 길을 가는 그런 여행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정말 풍경들이 참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눈이 참 정화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내가 좀 많이 느꼈는데 전라남도가 확실히 좀 그 비행기로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KTX로 가기도 좀 KTX를 타고 갈 수는 있지만 그 거점 도시 위주로밖에 그렇게 갈 수 되다 없으니까 보니까 좋은 것이 많은데 뭔가 개발이 안 됐다, 홍보가 많이 안 됐다. 네, 도로는 다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로 다닐 여행을 하기 되게 좋은 곳 같았어요. 확실히. 근데 너무 이제 여행의 그런 것들이 제주도, 부산, 뭐 강릉 이쪽으로 좀 너무 몰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행이 워낙 또 스팟 위주로 발달을 하다 보니까 맞죠. 길 따라가는 여행의 참 맛을 전달하기도 어렵고 느끼기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스팟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이 더 직관적이고 그러니까 길의 빠르니까 가치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그냥 빨리 가면 된다 라는 것에 빨리 가서 뭘 할까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상 가서 하는 것도 딱히 뭐 남들이랑 그렇게 특별하게 다르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여행의 본질은 어딜 가느냐보다는 내가 사는 곳에서 떠나는 거에 본질이 있긴 한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좋은 여행 방법이 아닐까 저는 추천. 국도도 너무 빠르다. 지방도로 가라. 그러면 좋은 것이 많이 있더라. 네. 오히려 거기서 또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럼요. 그러니까 빨리 속도에 대해서 벗어난 것에 대한 일주일 동안 그 무언가에 빨리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좀 벗어나 있으니까 이게 좀 많은 자극이 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빌바오님이 기간을 좀 널널하게 잡아두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분들은 뭐 주말을 껴서 2박 3일 좀 타이트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딜 가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이 쫓기잖아요. 여행을 가서도 시간이 쫓게 되는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현대사회가 시간의 지배를 계속 받는데 이거 좀 벗어나 보는 경험도 나쁘지 않더라. 네, 의미 위주로 생각을 해보는. 네. 어차피 인생은 시간이 기억에 남지 않고 의미만 남는 거니까. 네. 별 소리를 많이 했는데. 여행을 갔다 오면 또 이런 후일담을 듣는 재미가 있죠. 그렇죠.
어쨌든 네, 추천을 드리고 영화 얘기 이제 받아주세요 좀 바오님. 방송 안 할 겁니까? 방송국 어쨌든 이제 이게 왜 그러니까 막 해볼까요? 네, 영화를 이제 오늘 다룰 작품을 한번 네. 얘기를 해보죠. 이거 부산에서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쵸. 부산 국제 영화제 출품작은 아니지만 네. 부산 가서 보신 거구나. 부산 광복동에서 아, 국제를 그래서 한 작품 덜 보게 됐죠. 결과적으로 아, 시간이. 네. 근데 이거는 뭐 TMI일 수도 있지만 원래 그 극장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으세요? LK인을 크게 안 좋아하시는 그 걸로 부산 제가 알고 시민이라면 그 L 그룹에 대한 어떤 양가적인 감정이 있거든요. 있을 애증의 수밖에 심리가 없고. 있다는 건 아는데 네네. 네, 개인적으로 잘 그렇게 찾아가는-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있지도 않아요, 솔직히 또. 근데 경상권에는 또 많으니까 아, LCA 는.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LCA 거기 는. 경상권에서 시작한 극장이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뭐 롯데시네마 사실 뭐 잘 없어서 서울에는 그렇기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뭔가 거점 위주로만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L시네마는 거의 백화점의 번들 아 그렇죠. 공간이어서. 그게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백화점의 번들 같은 느낌. 네. 근데 L사 자체가 그 시네마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 아. 항상 이제 그 그러니까 지금도 네. 원래는 지금은 분리가 됐는데 네. 원래 그 영화 사업 시작할 때 롯데 쇼핑 네. 그 하부 네네. 그 부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롯데 마트든 백화점이든 또 유인책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종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공간. 그래서 장 장을 보거나 뭐 쇼핑을 하고 네네. 뭔가 더 추가적으로 놀고 싶을 아, 때 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네, 그렇죠. 시네마를 만드는. 생각해보면 롯데 시네마 보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백화점이랑 같이. 있죠. 그렇죠. 네. 네네. 뭐 청량리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건대점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광복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웬만한 직영관은 다 그렇게 돼 아마 있더라고요. 백화점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광복동에서 영화를 보셨는데 그렇죠. 근데 뭐 광복동이 또 부산 영화에 또 의미 있는 장소이긴 합니다. 광복동이 이제 예전에 영화관이 많이 있던 곳이고 그래서 의미는 있죠. 그리고 거기가 또 부산 롯데시네마에서 또 나름 플래그십일 거예요. 네 시설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제 메인 그 각 영화관마다 미는 그 네. 특수 상영관이 있는데 네. 롯데시네마는 헤드 라이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 대표 상영관이 슈퍼플렉스인데. CGV에는 뭐 IMAX가 있다면. 네네네. 그 슈퍼플렉스가 있는 상영관은 보통 이제 그 지역의 핵심 상영관이라고 보면 맞아요. 돼서. 거점 상영관 같더라고요. 네네. 광복은 아마 부산권 쪽에서 가장 롯데시네마가 힘을 주고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네. 예. 근데 롯데시네마 잘 없어 또 찾아보면. 그렇죠. 그 서면 백화점에 같이 있고, 그렇죠. 또 센텀 백화점에 또 같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대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형 롯데시네마. 대형. 그거는 이제 저기 남포동에 옛날에 그냥 단관 극장을 이제 롯데시네마에서 사가지고 바꾼 거. CGV 대한극장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를 오늘 소개를 할 텐데 10월 3일에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녹음 시점으로는 개봉이 한 2주 정도 지난 작품이고요. 감독 SF 영화예요. 가렛 에드워즈라고 이분은 SF만 주로 연출을 하신 분인데 데뷔작도 몬스터즈라고 네. 그 괴물이 도시에 영국 어느 도시에 나타난 그런 영화인데 되게 저예산으로 찍어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도 저예산 10억이 안 되는 돈으로 SF를 찍었으니까 그걸로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이제 할리우드에 진출을 해가지고 고질라 1편 그다음에 스타워즈 스피노프 중에서 가장 히트친 로그원이라는 로그원 연출을 하고 이번에 이제 7년 만에 오리지널 각본으로 연출을 한 네 번째 작품이고요. 뭐 주연 배우로는 이제 영화 팬들은 좀 많이 아시고 아직 대중적으로는 조금 덜 알려진 배우들이 나오는데 이제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라고 덴젤 워싱턴의 아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알려진 계기로는 아마 테넷. 테넷의 그 로버트 패틴슨이랑 같이 나왔던. 테넷 이 아저씨야? 네. 그러니까 이분이 연기는 잘하는데 뭔가 아직 그 포텐이
작품이랑 안 맞아서 그런지 아직 안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좀 기대를 했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저는 조금 아쉬웠다. 이 작품으로 이 배우의 어떤 이미지를 각인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캐릭터가 그렇게 뭐, 그렇죠. 네, 뭐 신기한 캐릭터도 아니었어. 아 뭔가 좀 더 뜰 듯 말 듯한데 네. 아쉬운 그런 느낌이고. 네. 젬마 찬이라는 배우는 마블 작품에 몇 번 나오셨어요. 캡틴 마블에도 나오고 이터널스에도 세르시라는 캐릭터로 나왔었고 요새 조금 뜨고 있는 홍콩 출신 영국 배우이고요. 그다음에 와타나베 켄은 워낙 유명한 그 일본 배우죠. 예, 네. 이분은 이제 AI 반란군의 대표로 나오죠. 극 중에서. 그리고 마들렌 유나 보일스라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의 배우가 나오는데 이 배우가 영화 속에서 어린 아이, 그 예고편에 등장하는 그 어린 아이가 이 마들렌 유나 보일스예요. 이분은 조금 저도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고 이분이 이제 양친 중에 한 분은 독일 쪽이시고 한 분은 동남아시아 쪽이시고 그래서 약간 되게 이국적인 외모가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극 중에서 그 이 조슈아와 마야의 딸이라는 느낌이 좀 충분히 들긴 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출연을 하고요. 내용은 뭐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AI가 되게 고도화된 시대에 AI가 핵 공격을 벌여서 이제 인류를 다치게 해가지고 인류가 AI와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그 AI와의 전쟁을 앞장서는 특수부대 요원이 있는데 이분이 조슈아예요. 조슈아가 이 AI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AI 세력 내에서 엄청난 무기 병기라고 불리는 그 크리에이터를 찾으러 다시 뉴아시아로 가게 되는. 그래서 그 병기와 같이 다니면서 그 부대와 그 반란군의 싸움을 관찰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SF 액션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조슈아가 좀 더 내용 설명을 드리면 이 조슈아가 원래는 이거는 예고편에도 나왔으니까 원래는 유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요원인데 그 거기 유아시아 대륙에서 마야라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데 그 가정이 이제 그 미국 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죠. 파괴가 되고 아내를 잃고 본인은 그 AI 전쟁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살다가 이제 부대에서 다시 호출을 합니다. 너 같은 능력을 가진 애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임무가 있다. 그 AI에서 이 전쟁을 끝낼 만한 엄청난 무기가 있다. 이 무기를 파괴해라. 그러면 너의 아내를 다시 살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너의 아내가 아직 살아있다. 그 대륙에. 그러니까 네 아내는 내가 살아서 데리고 오게 만들 수 있다라고 회유를 해서 그 대륙에 가죠. 뉴아시아로 가는데 그 뉴아시아에 가서 그 무기를 보니까 웬 꼬마애가 있는 거예요. 꼬마 로봇이. 그래서 이 꼬마 로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갈등을 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이 꼬마 로봇을 지키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내가 원래 이 대륙에 왔었던 목적대로 이 병기를 파괴를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길게 얘기했는데 그냥 아바타 스피노프 정도. 아바타 스피노프. 아바타의 줄거리 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SF 버전 아저씨? 뭐 네, 그런 아니 네. 근데 아바타랑 똑같아. 네, 느낌이. 근데 아바타라고 하기에는 사실 아바타 그게 없잖아요. 아니죠. 대용물이 없잖아요. 래피만 바꾸면 비슷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인간이 뭔가를 부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비족과 인간 사이의 교두보가 되는 거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그렇긴 하죠. 네. 그다음에 나비족과 사이에 가정을 꾸리고 이런 거. 뭐 비슷한 점이 있죠. 새로운 존재, AI 뭐 인류와 새로운 존재와의 갈등 이런 걸 얘기한다는 점에서 아바타랑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아 보였어요. 저는. 그런 지점도 또 있죠 또. 예. 또 그 둘 사이에 또 아이가 태어난다는 점에서 또 비슷한 점도 있고. 네. 중간자적 입장에서 서게 된다는 것도 비슷하고. 네, 결과적으로
본국을 배신하고 그 파견된 쪽에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도 아바타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죠. 동의하시죠? 뭐 그렇죠. 뭐 굳이 근데 사실 그런 요소로 따지면 아바타가 아니어도 SF 영화와 아바타는 워낙 또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작품이니까 SF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예,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풍 영화가 대부와 비교되는 것처럼 비슷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뭐 이미 이제 여기서 뉘앙스를 느끼셨겠지만 그닥 예, 별로 별로 잘 모르겠고 아 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재밌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액션도 그렇고 뭐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정리가 안 된 느낌. 물론 제가 여행 중에 그런 봤기 평가도 때문에 있더라고요. 예. 항상 이제 잠자리가 매일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봐가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는 아, 거는 뭐 좀 깔고, 그러니까 풀 컨디션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지성을 다 활용하면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쾌하면 그 불쾌함을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불쾌하지 않은, 새로운 걸 불쾌함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1차원적인 반응으로 영화를 보게 된 상태였다라는 거죠. 만약에 컨디션이 더 좋았다면 신선했던 부분을 머릿속으로 해석해서 여기 요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보면서 그 평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저도 오늘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번 거는 이제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상황에서 봤기 때문에 불편하면 그걸 뭔가 이제 정리 안 된 부분을 바로 불편함으로 이어져 버리는 어떤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과정으로 좀 보게 된 것 같아. 그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에게 관대한 영화는 아니에요. 영화 자체의 그러니까 템포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려고 영화를 안 보는 편인데 최대한 내가 감독 입장에서 좀, 아니면 내가 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보는 편인데, 그러면서 그래서 뭐 남들이 안 좋게 본 영화도 그래도 이런 점은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거를 할 정도의 컨디션은 아니었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리고, 그 전반적으로 느껴질 때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새로운 지점에서? 세계관, 일단 세계관이 정리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뉴 아시아라는 게 있고 미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유럽은 어디 갔어? 유럽의 입장은 뭐지? 일단 든 생각이 들고 뉴 아시아면은 그러면 뉴 아시아에 소속된 게 뭐야? 뭐 대동아 공영권 같은 건가? 뭐 일본이랑 뭐 동남아, 베트남, 태국 뭐 이런 느낌, 일본 느낌, 그다음에 동남아 느낌은 나고 중간에 뭐 티벳 느낌 나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중국이랑 한국이랑 이건 어디 갔어? 근데 중국은 사실은 이제 유아시아의 그 중심 생활권 풍경을 보면 약간 중국 도시 느낌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있나요? 그러니까 큰 건물은 일본식이고 그 안에서 막 버스 다니고 뭐 소소한 비슷한, 건물들은 약간 홍콩 느낌 좀 나고. 그러니까 뭔지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뉴아시아는 어떤 의미에서 갑자기 이렇게 세팅을 설정이 해놓은 되어 건지. 있고 중심 도시는 어디고 정치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뉴아시아다 이러니까. 근데 저는 한국이 없는 이유는 알겠어요. 뭐. 그러니까 저는 감독이 한국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한국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배경이 2065년인데 그 영화의 배경에서 한 40여 년 그 전에 망하나요? 40여 년 전쯤에 그 한국의 어떤 정부가 그 과학기술 예산을 좀 감소를 시켜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이공계 고급 인력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AI 개발이 안 된 거야. 그 변화의 유아시아의 흐름에 못 쫓아가는 그 시발점이 된 거죠. 여전히 그러면은 막 AI 못 쓰는 국가.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어쩔 수 없이 그 노마드에 동참을 하게 되는 그것까지 다 고려를 했다. 그러니까 원래 기술 보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그렇죠. 말을 싸그리 무시해 버리는 그 정부의 여파로 40년 뒤에는 그냥 영향력이 미미한 국가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뉴아시아에도 속하지 못하는. 안 껴줬다. 네. 그러면 막 일본에 재侵략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대합병이 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열려 있네요. 그것까지는 저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화를 볼 때 감독이 오픈해준 만큼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서 일단 뉴아시아에 한국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확한 설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좀 그렇죠. 네, 그래 한국 잘 알고 있다. 감독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한국인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저 대통령의 성향상 기술 보국 이런 거 개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후반 작업 할 소식 것이다. 후반 작업을 하는 중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 그런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요. 예. 아무튼 음.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유나이티드 아시아인데 네네. 그 아시아 대륙으로서의 결합체라는 느낌이 잘 안 들 수 있죠. 뉴 아시아나 사실 뭐 대동아 공영권이나 사실 뭐 비슷한 뜻이거든요. 사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미국이랑 대척점에 있다는 것도 이게 2차 대전이랑 뭔가 많이 비슷해. 네, 그래서 좀 찝찝함이 있네요. 그렇죠. 또 요즘에 또 보니까 일본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또 있으니까. 어쨌든 그 뉴아시아에 대한 그 개념이 안 서니까 좀 이것도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럴 수 있죠 또. 예. 이게 완전 판타지도 아니고 이게 약간 현실 기반 판타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럴 거면 어느 정도 그 뼈대를 세워줘야 되는데 그 설정에 대한 뼈대가 없어 보여서. 근데 그 설정에 대한 뼈대가 없는데 그거를 너무 약간 동양의 신비한 느낌으로 좀 채우려고 막 그렇죠. 하는 느낌이었어. 그렇죠. 네, 특히나 그런 지점이 그 있죠 또. 달라리 티베트 불교 나오고 그다음에 달라라마 같은 존재로 나중에 그 주인공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들이 아예 그런 그 우리가 그치, 흔히 스님인데 로봇이야. 티벳의 뭐야, 모습을 티벳 승려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로봇들이. 것들이 저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상당히 신선한 발상인데라기보다는 좀 조악하게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갖다 붙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세계관 자체가 일단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계관이 재밌다고 생각하면 좀 좋게 보여주는 편인데 그 세계관 자체에 대한 어떤 조악함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별로. 그러니까 막 일단은 현재의 그 질서와도 다른데다가 또 뭐 종교가 들어가고 또 그 AI나 뭐 로봇이나 이거에 사실 현재 수준에서 이해 못하는 수준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수준들에 있는 복잡한 요소들을 막 섞어놔갖고 세계관이 이해가 안 돼서 몰입이 일단 잘 안 됐다 라는 점도 있고 약간 또 유명한 배우들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에 막 대단한 배우는 없잖아요. 여기 나오는 배우들 중에. 되게 급 따지시네. 그렇긴 하죠.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요. 피곤한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그럴 애정을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이 나오면 그래도 좀 친근하게 이렇게 보내. 예를 들어서 빵형이 나왔다거나 토명이 나왔거나. 그래도 영화를 좀 보신 분들이면 사실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나 와타나베 켄 정도는 와타나베 켄은 알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몰랐어. 그다음에 존 데이비드 워싱턴도 누군지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몰랐어요. 너무 듣보 취급을 하시니까. 젠만 차는데 알았어요. 이터널스에서 봤거든. 네.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 좀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익숙한 느낌의 배우들은 아니죠. 좀 찾아봐야 알 수 있는 분들이라서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그 스타쉽 트루퍼스 봤어요? 아니요, 뭔진 알아요. 그거 생각도 좀 나면서 거기도 막 유명한 배우 안 나오거든. 그렇죠. 근데 약간 SF 하면서 뭐 근데 그건 나름 명작인데 또. 근데 저는 스타쉽 트루퍼스는 왜 재밌었는지 알아요. 그건 조금 섹슈얼한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랑 상당히 비슷해. 그렇죠. 테란데 저그 같은. 저는 그 감독의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폴 버호벤 감독이라고. 그 아저씨 그 로보캅도 만드시고 뭐 원초적 본능 1편. 그다음에 원초적 본능. 할로우맨이라고. 알죠. SF 에로계의 최고 영화. 할로우맨 알아요. 예. 할로우맨 재밌죠. 깜짝 놀랐죠. 그게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15세 이상 관람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거는 뭐랄까 영등이의 반란이랄까. 깜짝 놀랐죠. 집에서 보다가. 그 어쨌든 성기 노출이 안 되니까. 그것도 이제 투명이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적나라한 장면들이 많았는데도 아무튼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지점이 크리에이터에는 없었죠. 네, 어쨌든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돌비 시스템을 뭐 썼다고 하는데. 근데 저라는 사람이 약간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뭐가 음향이 좋은지. 그러니까 진짜 돌비관을 안 가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돌비 그 스피커를 단 거랑. 돌비 저번에 저희 뭐죠? 저기 포드 대 페라리 돌비에서 같이 봤었죠. 그건 이제 그 돌비 그러니까 이제 돌비 시네마는 뭐냐면 그 영상 시스템이랑 음향 시스템이 같이 딸려 있는 상영관이 돌비 시네마관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포드 대 페라리 같이 봤던 곳은 MX관 메가박스 MX관은 사운드만 돌비예요. 그러니까 슈퍼플렉스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그 슈퍼플렉스가 MX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MX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게 이제 남돌비 그렇죠. 코돌비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많이 제가 봤을 때는 두세 단계는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차이가 확실히 많이. 왜냐면 제가 돌비 시네마관에서도 포드 대 페라리를 봤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팬티 코엑스 갈아입고 오셨. 팬티 안 갈아입는 걸 후회했죠. 아, 예. 아까 여분의 여벌을 팬티를- 갖고 갈 걸. 그러면 내가 맘 놓고 더 즐겼을 텐데. 그렇죠. 아,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포도 하고. 대표를 한번 할까요? 나중에. 그건 나쁘지 않죠. 좋죠.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막 심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심파로 하기에는 일단은 이게 심파면은 심파 이 정도는 심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아, 그다음에 심파라고 하려고 그래도 내가 심파 맞는데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 주인공들에게 이입이 안 됐어요. 그런 것도 좀 아쉬운 점이야. 아니 그리고 그 어찌 됐든 뭐 주인공이랑 그 애기 로봇이랑 네. 나름대로 뭐 관객이 동의하지 하든 하지 않든 그 어. 러닝 타임 안에서 쌓아온 관계가 있는데 어. 그 관계를 매듭 지으려면 그 심파의 요소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심파라는 비판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조차 심파라고 아니, 눈물 나면 한다면 다 심파냐 그러면 뭐 그렇죠.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건 너무 허들이 그러니까 그 높다는 멜로스러우면 거죠. 다 네. 심파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건 너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헤어져 본 적 없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석별의 정 이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느껴보신 적이 없나요? 당신들은 늘 모든 이렇게 매정합니까? 네. 당신들은 어떤 만남과 이별에 늘 어. 무덤덤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이제 심파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그 불닭 소스 같은 거예요. 그 영화에다가 심파라는 프레임을 이렇게 뿌려 먹으면 더 맛있게 심파라고 욕하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주방장은 한 2단계라고 생각하고 뿌려줬는데 네. 먹는 사람은 이게 그렇죠. 뭐 4단계로 느낄 수도 있고 이게 뿌린 거야라고 느낄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이제 심파 욕 소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추가를 하시는 거야. 본인이 그 메뉴 추가할 때 추가 메뉴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결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달 앱에서. 그래서 나는 이거 심파 욕하면서 먹어야겠다. 그래서 소스 추가. 최로 소스. 네. 그러니까 심파라고 욕하는 프레임을 추가 주문해가지고 드시는 거지. 그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심파라고 욕하면서 먹는. 심파라고 욕하는 재미. 그거를 이제 추가 주문해서 드신다고 하면 심파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방장이 메뉴판에 안 달아놓은 건데 고객이 그냥 메뉴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찬장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짜장면 시켰는데 그럼 매장에서 먹은 게 아니네요. 고춧가루를 내가 주문 안 했. 고춧가루 더 달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럼 집에 있는 고춧가루 꺼내서 뿌려 먹는 건 같은 느낌. 근데 그걸 먹어놓고 안 맵네 해놓고 그러면은 그 뿌린 본인이 그러니까 덜 뿌린 본인의 잘못 또는 더 뿌린 본인의 잘못이지 왜 그걸 주방장을 욕하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짜장면이 안 매콤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너가 고춧가루에 둔감 또는 민감하기 때문이야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왜 그걸 짜장면을 만든 사람을 욕하냐라는 그렇죠. 얘기를. 짜장면 원래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전반적으로 심파라고 욕하기라는 게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약간 이제 뭐랄까요? 심파라고 욕하면서 더 본인을 즐겁게 보게 만드는 그런 그러면서 요소로 충분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어떤 뭐라 그럴까? 내가 이 영화를 어떤 평가하는 기준을 내가 세우고 싶은데 떠오르지 않을 때 이거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영화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울려고 하는 장면이 나왔어. 이거 심파야. 네네. 낙인 찍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그 심파를 굳이 만약에 얘기 나온 김에 해보자면, 그러니까 기존 간의 캐릭터들 간의 서사가 안 쌓여 있고 감정이 안 쌓여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륜적인 거를 가져와서 갑자기 울린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자 관계랄지 뭐 부모님과의 자식 관계랄지 뭐 가족 간의 정 뭐 이런 것들 갑자기 와서 막 울려 이러면은 이제 심파다라고 욕할 수도 있는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니르마타 네네 하고 조슈아 충분히 이제 극 초반부터 마무리까지 이 두 사람이 계속 얽히고 설키고 어찌됐든 하면서 감정선을 형성했다는 근거는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심파라고 하는 프레임은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아까 짜장면 얘기로 돌아가 보면 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생 양파를 코에 들이미는 그거는 진짜 심파가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거는 네. 근데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이 춘장 안에서 뭔가 매콤함이 밀려와. 그거는 저는 그걸 심파라고 볼 수 있냐. 그거는 삼선 짜장이죠. 그렇죠. 네. 사천 짜장이죠. 사천 짜장. 네. 그 사천 짜장마저 심파라고 한다면. 그건 사천 짜장이지. 그렇죠. 그렇죠. 고춧가루 뿌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네. 네. 간단하지 않은 간단한 전평이 있어요. 저도 그럼 그렇게 할게요. 네. 네. 저는 그러니까 뭐 숫자로 환산을 하면 죄송합니다. 숫자로 환산을 하면 한 5.5점? 10점 만점에 5.5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겠어. 알겠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선택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전체적으로 들었어요. 일단.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 엄청 추천해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뭐 엄청 못 봐줄 영화냐? 그럼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뭐 생각해볼 거리는 많아가지고 뭐 네. 못 봐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돈 아깝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보시려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어떤 SF 블록버스터의 그런 빠른 리듬감, 뭐 엣지 오브 투모로우나 뭐 어떻게 다른 영화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그 우리가 흔히 SF 오락 영화라고 생각하는 영화의 리듬을 생각하시면은 이 영화는 좀 힘들어요. 그런 템포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우주 전쟁이나 뭐 월드 제트나 네네네네. 이런 거 기대하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90년대 전쟁 영화랑 리듬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그 어떤 한 세력의 입장을 보여주고 또 다른 세력의 입장을 보여주고 그 안에 개인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개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격전지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장면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 이 흐름이 전쟁 영화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베트남전 같은 전쟁. 그렇죠. 베트남전이 연상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2차 대전 같은 전쟁 영화가 있고 베트남전 같은 전쟁 영화가 있잖아요. 네네네. 베트남 2차 대전 같은 전쟁은 적이 확실하고 전쟁 명분도 확실한 전쟁. 그렇죠. 이거 베트남전은 명분이 없는 전쟁. 그렇죠. 그래서 더 허무해지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그런 두 가지 전쟁이 크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네네. 미국인들에게 이번 작품 보면 어느 쪽? 말씀하신 거에 후자에 가까운 거죠. 베트남 그러니까 전쟁 같은 영화. 네, 그거를 뭐 굳이 형식적으로도 형식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 은유나 상징 자체가 AI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미래 생각이 안 들죠.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의 생각, 그러니까 지옥의 묵시록이나 플래툰 플래툰. 같이 그 월남전 월남전 그걸 트라우마를 오마주한 좀 아바타. 그렇죠. 아바타도 사실은 그거잖아요. 네. 아바타까지 그러니까 베트남 해서 전쟁 같은 영화의 제일 그거는 핵심은 벨붕이잖아요. 벨붕.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명분도 같이 사라지는 전쟁에서 준호가 모함. 반대로 2차 대전 영화는 사실은 독일군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명분도 확실해지는 거고. 그렇죠. 네, 요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전쟁 같은 영화 결에 있는데, 근데 그 전력 차가 너무 심해. 그렇죠. 네. 그 구도 자체가 이미 월남전과 비슷하고 뭐 더 가까이 가보자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라크 중동 전쟁, 미국이 중동에서 벌였던 그런 모습들을 은유한 지점도 있고. 그것도 사실 이제 밸런스 붕괴된 전쟁이죠. 그렇죠. 전력차가 그것도 심한. 어떻게 보면 명분을 뭐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건 역시 월남전과 비슷한. 그러니까 명분 좀 허울뿐인 명분을 앞세워서 그 미국의 질서를 이식시키려다 실패한 그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 전쟁 영화 특유의 그 아주 느린 호흡이 계속되는 영화여서 좀 영화가 처지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들어가셨다. 네. 그럼 이거는 MC 스퀘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2번 봤거든요. 두 번 다 100%를 못 봤어요. 100% 뜬눈으로 못 봤어요. 풀건 발휘가 실패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어느 한 30분 지나서 좀 졸아가지고 그 부분을 보려고 재관람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재관람하자마자 졸려가지고 또 다른 부분에서 잠을 잤던. 그러니까 또 봐도 재밌는 영화가 있고 또 봐도 재밌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하기에는 그런데 너무 템포가 나른한 느낌이 있어서. 왜냐하면 또 전쟁 영화라고 해서 막 그 전쟁의 참상을 막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조슈아와 그 RP라고 하는 그 차세대
크리에이터의 로드무비도 좀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 추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확실히 그 미국 쪽에 전쟁 명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막 죽이는 장면들이 좀 불편해. 그렇죠. 그것도 뭐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뭔가 네. 좀 눈을 이 뭔가 사력신 이런 거를 쾌감보다는 불편함으로 보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거죠. 몰입을 하기보다. 그렇죠. 그래서 잠이 오는 거야. 아.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일단 뭔가 사람 대 사람의 느낌이 아니어서 오는 그 원초적인 느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또 해석하는 재미가 있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재밌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이 이 영화는 그린 스크린을 거의 안 쓴 영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로케를 다 한 거래요. 그게 네팔, 뭐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다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찍은 영화라 좀 이질감이 없어요, 별로. 크게. 꼭 되게 그거 같긴 했어요. 그 지형이 잘 보이더라고. 네네. 계단식 논밭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감독이 인터뷰를 보니까 이거를 그린 스크린에서 찍어서 하나하나 그 배경을 다 살리는 비용보다 스태프를 좀 줄여서 직접 가서 찍는 게 더 싸겠다. 그래서 그 원래 만약에 이런 걸 찍었으면 나오는 제작비의 한 30% 정도만 나왔다 하더라고요. 많이 아꼈네. 네, 많이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풍광이 되게 멋있고요. 거기에 그 뉴아시아와 뭐 노마드 이런 그 영화 안에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설정들이 좀 눈이 즐거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액션은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액션도 재미있고. 근데 그 구도가 구도는 뻔하긴 한데 구도는 뻔해. 그 중간중간 그 풍경을 비춰주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그 동남아의 그 수상도시 느낌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아바타 충분히. 2의 그 해양 나비족 그거 보는 게 더. 근데 너무 그 카빠 아니에요 지금? 뭐야? 카메론 빠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아니죠. 아바타 2가 재밌었다는 거고. 네. 글쎄요, 잘 모르고. 그렇죠. 뭐 현대 SF는 사실 아바타에서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긴 한데 그런 뭐 형식적인 측면들을 보실 분들은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밤 장면이 꽤 많아요. 네. 시작 지점도 밤에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영사 품질이 좀 떨어지는 상영관에서 보시면은 아마 진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밤에 뭐 하는지 막 어두컴컴하면 막 잘 안 보이는 그런 영화관들 있잖아요. 그 왜? 예, 이게 그 미세한 차이를 못 드러내는 품질의 네네. 상영관. 네네, 이게 같은 돈을 내도 똑같은 품질의 영화를 볼 수 없다는 게 뭐 그런 건데 아무튼 그래서 조금 좋은 영화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특수관이라고 하는 아이맥스나 돌비 시네마나 이런 데서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뭐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나오겠죠 디즈니 플러스에 거기서 이제 좀 집에 장비를 갖춰놓고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해서 즐기는 것도 왜냐면 우리가 디즈니 그 OTT로 이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극장에서 볼 때보다는 만족감이 좋을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뭐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약간 그런 거예요. 그 대학교 교양 수업 중에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학기술에 관련된 그런 철학 느낌? 이야기 예. 이런 관련 자료로 쓰기에는 아주 좋은 영화 같아요. 네. 그쵸. 네, 그 뭐 과학기술 철학 뭐 이런 네. 교양 수업 있죠. 그런 의제를 던져주기도 네. 하니까. 그 정도. 그래서 그 수업을 준비하시는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볼만한데 굳이 이런 생각. 차라리 저는 이거 볼 거면 차라리 뭐 지옥의 북시록을 보거나 또 아바타를 보거나 차라리 지옥의 북시록을 보는 게. 근데 너무 지금 우리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인데 항상 좀 마음에 안 드는 작품을 고르시면 꼭 그 마음에 드는 영화, 내가 마음에 드는 영화를 봐라라는 식으로 결론을 지으시려는 것 같아요. 지난번 택배 기사 때도 우리가 뭘 얘기했습니까? 봐라. 매설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 매설진 하나 더 보는 게 낫지.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됐든 뭐 뒤에서 우리가 시원하게 까더라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부렁이라고. 그래서 뭐 아, 나는 이렇게 말할 뿐이고, 근데 이렇게 그냥 이거는 공기의 진동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뭐. 어. 여러분이 뭐 판단은 제가- 여러분이 제가 하셔라. 오늘 점심을 라면으로 꼭 드셔야 됩니다 한다고 라면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종의 투자 상담 같은 거네요. 그런 거죠. 책임은 본인이 지시는 거고. 네. 그렇죠. 네, 네. 항상 뭐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게 맞죠. 네. 저는 뭐 이렇게. 네, 저도 그래서 빌바오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편하게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영화가 은유와 상징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는 만큼 보면 더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월남전이나 뭐 전쟁 영화 또는 SF 영화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기독교, 불교 같은 종교 쪽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 그래서 이 종교와 AI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 영화는 뭐 조금 흐스나긴 해도 그것을 좀 새롭게 이렇게 붙여본 느낌이 있거든요. 흐슨하게는 뭐죠? 흐릿하고 느슨하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꽉 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종교를 크게 깊게 다루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로봇에다가 승려복을 입힌 정도밖에 안 그건 되는 좀 건데. 뭐예요 그게 뭐 어쩌자는 거야 그게. 그렇죠. 그게 이질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뭐 그거를 나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세상이 있을 수도 있다. 네네. 뭐 이런 마음으로. 거기도 받아들이면. 뭔가 함의가 있겠죠 또.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그런 거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뭐그 얘기를 해봅니다. 그 승려에 네. 대한 해석을 만약에 해보자면 종교도 뭔가 인간의 고유의 영역일 것 같지만 아니다 그냥 지적인 능력을 가지면 종교도 그러니까 AI도 종교를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 자체도 인간 교유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일 그렇죠. 수 그러니까 있겠죠. 인격을 가진 로봇이면 오히려 종교를 더 종교답게 유지해줄 수 있겠다라는 뭐, 생각. 네. 예, 예. 그런 거를 좀 반영한 것 같기도 그러니까 뭐 해요. 인간만의 네. 고유의 것은 없어진다. AI 시대가 오면 뭐 이런 그렇죠. 네네. 그런 것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됐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 네. 그렇고. Rakosia. Yes, yes. Rakosia. Rakosia. Yes, yes, yes. 이제 영화에 대한 평가를 아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네네. 아주 간단했죠? 예, 아유. 네, 여기 안 나왔던 얘기만 조금 확장해서 한번 해볼 해보죠. 텐데 네네. 저는 이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서구의 패권주의 비판인 거는 좋게 평가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업혁명 대항해 시대 그 이후 그러니까 근대 이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중세까지는 사실은 서양이 패권을 지지 않았는데 중세 이후에 이제 그 세계사의 패권을 서구가 가져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산업혁명 대항해 시대 뭐 또 글로벌 시대가 열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는 뭐 금융자본으로 뭐 전 세계를 후드려 패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약간 서구 사회가 부리고 있는 또 다른 패권 중에 하나로 AI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쵸, 그쵸. 인종차별을 항상 얘기하다가 이제 사라져 가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철폐가 됐잖아요. 물론 개개인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일제는 그런 생각을 드러내면 배척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또 무엇인가를 또 배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있거든요. 나와 다른 차별점을 항상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 차별점을 가지고 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하고 이런 게 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크리에이터의 영화 세계관에서는 그러니까 인종 차별을 하는 대신에 AI를 차별을 하는 거죠. 그쵸. 사실 네. 보면 AI도 인간의 지성만큼 이제 지성과 감성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건데 뭐 인류냐 아니냐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인류와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이제 얘는 인간 아니야, 차별이야, 없애도 돼라는 수준으로 또 생각한다는 점에서 예전에 인종차별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황인종도 있고 흑인도 있는데 둘 다 사람처럼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지만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 모습의 재판인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릴 땐 실컷 부려놓고서 음. 자기들 체제에 위협이 되니까 음. 쟤는 나쁜
저희 나쁜 인종에 탄압해야 된다라는 네, 네. 그 발상 자체마저도 그렇죠. AI 시대에 똑같이 반복이 되는. 그러니까 그 크리에이터에서 보여주는 그 미국이라는 국가가 하는 행태가 이제 인종차별이 있던 시기에 그것의 행태와 비슷하죠. 네, 그걸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AI와 인간을 구분하지 않는 아시아, 유아시아를 이제 무차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걔네들이 우리를 이제 공격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저기 뭐야,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 침공할 때 아, 네네. WMD가 있다. 대량 살상 네. 무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제거를 하고 네. 이제 질서를 다시 만들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국가에 지금 미군을 투입해야 된다. 네네네. 라고 얘기했지만 WMD 잘 안 나왔죠. 그렇죠. 뭐 정권이 막 얘기했던 음. 것만큼의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허상에 가깝고 맥커핀 같은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을 일으킬 때도 이제 그 베트남이 공산화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네네. 이제 네네. 남베트남을 도와야 아, 된다라는 네네. 취지로 근데 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전쟁이 나올 때는 이제 통킹망 사건. 근데 통킹망 사건이 이게 조작이다라는 말이, 처음에는 통킹망 사건이 이제 진짜로 북베트남에서 미국 배를 공격했다라는 거로 됐다가 뭐 조작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또 보니까 뭐 꼭 조작까지는 아니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인데, 어쨌든 그냥 명분이 됐다라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그 크리에이터 속에서도 AI들 걔 놔두면은 우리 또 공격할 거다. 그렇죠. 라는 명분을 갖고 노마드를 투입시켜가지고 막 조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많이 가져왔죠.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서구의 이 패권주의를 서구 스스로 그 비판하는 꼴이 되는 영화인데, 그거는 뭐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또는 영국, 뭐 이 가렛 에드워즈 감독도 영국인인데 네. 뭐 영국인이 미국 자본으로 어찌됐든 그 미국 영국이라는 그 패권주의로 커왔던 나라들이 네. 그 나라들에서 컸던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하는 영화라서 사실 뭐 어찌됐든 우리는 뭐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거나 우리가 뭐 피의를 하기보단 피해를 당한 게 더 큰 입장에서는 네. 저런 영화 만드는 것 자체가 용기로 보일 수 있죠 또. 근데 또 싸게 때우고 싸게 그냥 맞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도로. 아니 근데 만약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네. 미국이나 대영 제국의 논리를 그대로 따와서 끝내는 거는 그러면 맞는 거. 그걸 그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했던 게 맞았다라고 얘기를 그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 끝나는- 아니죠. 그런 네.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끝낼 순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쓰레기인 거고. 네. 이제 예전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 인도를 존나 스타라고 차별하고, 뭐 미국은 사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어느 국가를 막 사유하고 막 뽑아먹고 이런 건 안 하지만 금융 자본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느낌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런 모습이 있지, 그래 인정할게 라고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사과한다고 치면 영국이 인도를 수탈한 것만큼 영국 쪽에서 돈을 주거나 해야 되는데 안 그럴 거잖아.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좀 느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진짜 좀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2차 대전 얘기하면서 항상 독일이 잘못했다라고 맨날 욕하는데, 독일이 잘못한 거 맞아요. 진짜 잘못했죠. 근데 독일이 그렇게 미치광이 짓을 하게 되려고 하는 그 독일을 그 구덩이로 몰아가는, 그 모서리로 몰아갔던 거는 또 영국, 프랑스 애들이 한 거거든. 또 영국, 프랑스 애들은 또 전 세계 식민지 조사 많이 만들어 놨었고, 그렇죠. 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친 짓을 한 건 맞는데, 그 전에 영국, 프랑스가 미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영국, 프랑스는 이겼기 때문에 그 미친 짓을 한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고 노예 부리고 뭐 수탈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이 별로 제대로 된 없죠. 죗값을 치르지는 않았어요. 네네. 네. 근데 독일은 어떻게 보면 졌으니까 죗값을 치른 걸 수도 있어. 어떤 그런 생각도 내가 한번 해봐요. 네네네. 영국, 프랑스, 뭐 미국 뭐 마찬가지로 승리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행동들에 대한 완벽한 죗값을 치르고 있지 않고, 그것이 잘 드러나지도 않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좀, 이건 좀 사족이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고. 뭐 근데 그 크리에이터
작가 얘기하는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도 있어. 뭐 패권주의라는 네네. 것이 이렇게 항상 움직인다는 거고. 네, 그걸 반복해서 네.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하고 그 뭐 있으니까. 영국 프랑스 뭐 대단하게 막 뭔가 막 요즘에 막 환경 얘기하고 막 인류애를 얘기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예전에 자신들이 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렇죠. 아, 웃길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웃기는 짓거리야. 노예를 엄청 만들어서 인권을 그렇게 탄압했던 국가들이 이제 와서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 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반성 안 하는 것보단 난데, 근데 이제 이중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니들은 웃기다는 해놓고 거지. 왜 에이. 니들은 다 끝난 다음에 왜 우리한테 음. 성찰하냐, 뭐, 하지 말라라고 어. 하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또뭐 환경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네. 환경 파괴한 기술들은 다 그쪽에서 많이 해놓고 그렇죠. 또 이제 환경 파괴 이제 그만하자 또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긴 해요. 만약에 아프리카 쪽에서 산업혁명을 하겠다 하면 네. 이걸 서구권이 용인을 해줄까? 아프리카도 우리도 너네가 발전한 것처럼 발전을 하겠다. 자원을 써서 뭐 어떤 지구에 조금 해를 끼치더라도 우리도 탄소 배출 좀 할게. 그렇죠. 석탄 좀 떼고. 그러니까 언친환경으로 하겠다. 그러면 또 허용 안 한다는 거지. 허용 안 하고 막 또 이제 너희들을 감시하겠다는 목적으로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인권이나 뭐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뭔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완벽한 도덕적인 어떤 그런 명분을 내세운 것 같지만, 근데 이거를 물론 저는 뭐 탄소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명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권 세워야 되는 건 나 맞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근데 이거를 내세워서 득을 보는 것도 있다라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그 명분을 내세운다는 그렇죠. 것 자체가 네. 우리가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여전히 그 똑같습니다. 주도권, 그 이니셔티브를 계속 갖고 있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네네. 생각 들고 아까 이제 유아시아 얘기하면서 세계관 막 얘기했는데, 근데 뭐 한쪽으로는 이해가 될 수도 근데 저는 좀 빡치는 부분이 그거 뭐였냐면 합장하는 그 불교식의 합장을 하면 기계를 움직여 막.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니르마타라는 그 존재가 그냥 사실은 그냥 엄청나게 뛰어난 존재가 막 튀어나온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합장같이 뭔가 종교적이고 신비한 모습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움직일 수 있어야지 진짜 신비한 존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인정할 수 있는데 이걸 왜 그걸 굳이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를 주면서 완전 영적인 존재가 뭔가 초기술을 막 다 기술적인 문제, 물리적인 문제를 다 뛰어넘는 어떤 걸 해내는 것처럼 딱 보여준단 말이야.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질적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 수준에서는 사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 못 하잖아요. 못 하죠. 그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과학 세계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거를 앞으로 막 2065년이 되면 진짜 그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그 RP라는 그 아기 니르마타가 네. 아직 어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분은 그 로봇은 종교 시설에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배운 게 그거라서 그걸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진짜 RP가 예. 타고난 능력이 있으면 그냥 머릿속에서 만약에 외계인들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아기들 특유의 또 그게 있잖아요. 나는 이 행동을 하는 약간 그 사람들 특유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루틴이다? 되는데 그걸 해야만 그걸 할 수 있다. 뭐 헛기침 같은 뭐 이런 거.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RP가 외계인하고 컸어. 그래서 뭐 양 머리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그 기계가 작동되는 그걸 배웠다고 치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합장을 하는 그 자세가 실제로 무언가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그걸 안 해도 만들 수 겉으로 있는데 보여주는 거잖아, 그냥. 예. 그렇잖아요. 그냥 세레모니잖아. 세레모니죠.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는 거지, 내 말은. 아니 종교적 문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건달년 속에서 자랐다. 그러면 주먹질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과학을 얘기하고 싶으면 과학을 얘기하던가 아니면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고 싶으면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면 되는데 이 두 개를 막 섞어서 해버리니까 조금 좀
그게 와닿지 근데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안 네, 와닿는데 네, 네. 이거를 또 아시아 배경으로 해버리니까 이거 오리엔탈리즘이네.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 뭣도 모르고 괜히 그 이제 합장 퍼포먼스가 이제 외국인들이 뭘 모르고 한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또. 뭐 그치. 예전에 베네딕트 컴버배치인가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합장하는 식으로 인사를 해가지고 얘는 뭐 인사를 왜 이렇게 하지라는 뭐 또 GD도 있는데 뭐. 예, 합장이 나쁜 뜻은 아니에요. 좋은 그쵸, 뜻이야. 그쵸. 좋은 뜻인데. 그러니까 그게 동양에 대한 몰이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요새 뭐 동양 사람들 누가 만나서 합장합니까? 태국도 아니고. 그렇죠. 뭐 절 근처에서나 뭐 왜 보살님 성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이게 일반적인 사회적인 예절이 아니잖아요. 합장을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왠지 막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을 막 주는 걸로 막 간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인상을 보여줄 수 있죠 또. 예. 아니 아시아 사람 누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삽니까? 전혀. 상당히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그거네요. 우리가 어떤 이 크리에이터의 세계관을 바꿔가지고 뉴 웨스트라는 세계를 우리가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니르마타가 에이요 왓츠업 하면은 그래서 모든 기계가 막 부서져. 뭐 그래서 막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졸라 하고 막 그렇진 않잖아요. 몸 부딪히면 바로 막 무슨 기계들이 다 망가지고. 그렇죠. 그 어설픈 힙합에 대한 이해로 그 서양 세계를 표현하면 그것도 이제 문제인 것처럼. 몰링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 이게 뭐냐. 그렇죠. 좀 이질적으로 보이고 뭔가 공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감하려고 하는 것에 공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들도 막 말로 설명 안 되는 걸 막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신비한 어떤 동양의 무엇인가를 가져와서 막 갑자기 막 뿌려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전혀 기분이 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티베트 불교 막 그 뭐 달라이라마 이런 개념도 가져오잖아 사실. 달라이라마의 개념을 가져온 거거든. 그 선택받은 존재. 아니 그 승려복 자체가 빨간색인 거 보면 그렇지. 딱 완전히 그 달라이라마를 형상화 IP가 한 건데. 결국에는 달라이라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것도 좀 그렇다 생각을 그럴 수 있죠 또. 했습니다. 지금 사실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서양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물리세계 기반으로 다들 살아가고 있는데 자본주의 체계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글쎄요. 뭐 그러니까 저번에도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선입견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강자가 약자한테 선입견을 만들어서 씌울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어떤 이미지로만 생각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내가 강자기 때문에 나 이외의 존재를 마음대로 생각하겠다는 거에 발현이야.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이 그런 작동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뭐 이거 부산 영화 특집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산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막 마약도 있을 것 같고 범죄도 있을 것 같고 막 조폭도 막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야. 거의 구경하기 힘들어요. 부산은 그냥 살면. 그렇죠. 거기도 사람 영화 사는 속에서 동네인데.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부산은 왠지 그럴 것 같은 동네라. 네네네. 막 살인 사건도 일어날 것 같고, 막 조폭들이 막 길거리에서 뒤지게 싸울 것 같고, 막 고등학생들이 버스를 막고 막 뭐 지랄할 것 같은 이런 안 그런다고 실제로는. 근데 영화 속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영화를 만들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도권 혹은 뭐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부산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도 생긴단 말이죠. 하여튼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거의 같은 메커니즘을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그다음에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 게 너무 많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들이 봤던 것들이 그냥 껍데기만 주요 소재만 AI와 로봇으로 바꾼 거지. 그렇죠. 뭐 스타워즈도 보이고 그 아바타도 보이고 제목 자체가 AI인 영화. 그 영화 느낌도 좀 있죠 또. 있죠. 예. AI라는 그 있지. 예, 주드로 나오고 그 스티븐 스필버거가 만들었던 그 개념도 좀 있고요. 또 뭐 아이로봇 그것도 아이로봇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새로운 게 별로 없었어요. 저는. 뭐 이제 다윗과 골리앗 서사 이것도 너무 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조그만 그 선택받은 꼬마애가 그 큰 우주선을 다 부숴버리는 건데 그것도 사실 이제 너무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부터 이어져 수많은 변주들의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는 이제 스타워즈에서 루크 스카이워커가 그 엑스윙을 몰고 가가지고 이제 그 엄청난 포탑을 막 다 피해가가지고 그게 중요한 그 뭐야 하나의 약점 고기 하나의 그게 미사일을 제국의 역습이었나요? 제다이의 기원이었나요? 뭐 그럴 거야. 그 오리지널 시리즈 쪽. 4, 5, 6편 그쪽이었구나. 예. 4, 5, 6편 에피소드 4, 5, 6 중에 하나인데
그 데드스타 터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또. 예. 또 데우스 엑스 마키나잖아. 또 이 니르마타 선생님이 RP가 또 사실은 합장 한 번으로 모든 물리 세계를 자기 맘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좀 귀찮은, 그러니까 너무나 편한 설정이죠, 사실. 그러니까 좀 그게 더 짜증나는 거야. 그 저 대단한 거를 합장 한 번으로 해버린다는 것 때문에 너무 이게 이 설정 자체가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뭐 그쵸. 이야기 전개 자체가 너무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절대적인 존재가 등장하면 주제의식이 약화가 돼요. 그냥 대단한 초능력자가 모든 걸 다 부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절대적인 존재가 안 나오면은 이 세상은 절망적이라는 거네? 뭐 이런 건 걸로 또 해석이 되잖아요. 또 니르마타 없으면 그러면 유아시아는 그냥 미국한테 쳐 발리고 끝나는 거겠네. 그럼 여기서 그쵸. 무슨 교훈이 있냐는 거죠. 현실 그러니까 세계의 또 다른 메시아 서사일 뿐이다. 그 현실 세계의 힘의 논리가 그대로 보여지는 것뿐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뭔 메시지를 또 얻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대부분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합장해도 씨발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뭔가를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되라는 거야? 그럼 내가 마음대로 되고 싶으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 공허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 AI라고 해놓은 그 세계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초 AI라 할 수 있는 그 RP 때문에 좀 희석되는 게 있죠. 그 AI와 인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공감하기 전에 그것을 넘어선 로봇이 모든 사태를 다 끝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빌바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그 인간 대 AI라는 우리가 영화 밖에서 흔히 했던 고민들을 영화 안의 세계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 생각을 방해한다는 거죠.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예. 결과적으로 예. 결과는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이 영화에서 던지는 질문이 AI와 로봇을 인류로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의 논쟁, 이 논쟁 인정한다, 안 한다를 이제 안 한다를 미국이 대표하고 한다를 유아시아가 대표해서 이 두 세력의 다툼이 결과적으로 철학적 논쟁, 인정한다와 안 한다의 논쟁으로 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려고 할 때마다 그 RP의 초능력이 결과적으로 그냥 그 담론 형성을 방해한다. 그렇지, 그 예. 말이지. 그러니까 RP가 그냥 예. RP가 혼자 그냥 다 부수는 얘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 담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RP와 미군의 싸움. RP와 그 뭐지 노마드의 싸움처럼 그쵸, 보인다는 그쵸. 거예요. 네. 그 RP와 노마드의 싸움은 사실은 뭐 어차피 다 CG인데 RP가 이길 수 있게 다 그리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조슈아라는 인물의 그 이입하기도 쉽지 않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슈아라는 인물이 거기에서 그 AI 세력에도 걸쳐 있고 미군 특수부대 노마드에도 걸쳐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슈아의 고뇌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RP의 무쌍만 보이게 되는. 그냥 RP의 후견인 그쳐버리는. 그냥 RP 아빠구나. 예, RP의 그 유전자를 공유하는 아빠, 뭐, 인간 유전자를 공유하는 아빠다. 그거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 영화의 큰 페인이라고 보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싶었으면 좀 잔잔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죠. 더 스케일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스케일의 주제의식이 아예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했죠. 네. 네. 그러니까 공허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하는 방식이 아쉽다고 한 게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문제의식이 충분히 좋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과거 패권주의적 모습을 그쵸. 네. 다시 한번 조명, AI라는 새로운 그 개체를 통해서 짚어보면서 미래에는 그럼 어떻게 인간이 그 인류와 AI의 싸움을 바라볼 것인가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그 말씀하신 것처럼 RP의 무쌍과 그 조슈아의 뭐라 그럴까, 그냥 그 RP를 데리고 다니지만 RP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은 조슈아의 그 이중대스러운 모습, 그걸로 이제 희석이 되는. 네, 그래서 그 점이 아쉬웠던 거죠. 저도. 예. 그리고 그 명분을 둘 다 정당한 명분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저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막 사람을 죽이고 다녀도
다 그러면 명분이 있으면 그래도 이해가 쟤들 그래도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네라는 걸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된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냥 뭐 대사 한 줄 있죠. 그 조슈아가 다시 부대로 복귀하게 권유하는 그 하웰 대령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AI 부대에 의해서 아들을 잃는다는 설정이거든요. 뭐 그렇죠. 예. 근데 그건 너무 소소하잖아. 개인의 그렇죠. 일이잖아. 예. 그냥 대사 한두 줄 정도로만 처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첨예한 논쟁이 되려면 그러니까 인간만 인간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에도 엄청난 깊은 사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고가 보여준 게 없어요. 그냥 뭐 그 안에 어떤 철학적인 고민이 있거나 이런 것도 사실 담으려면 담을 수 있잖아. 저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몸을 가진 존재만 인간이라고 하는 주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주장은 너무 어떤 철학적인 담론을 담지 않고 있고 정당성도 안 담겨 있는 것 같아. 그 결과 또 뭐 거기 영화에서는 이제 AI가 그 알고리즘 때문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LA에 뭐 시민이 뭐 10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거기다 핵을 터뜨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알고 보니까 그냥 그 코딩의 문제였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나중에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정당성이 있을 만도 했는데 정당성 없애버렸잖아. 이 영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행동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핵폭탄 맞은 것 때문에 AI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면 정당성이 성립이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코딩 문제였어요. 라고 뒤에 깔아버리잖아. 그러면 정당성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럼 미군이 그래도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래도 미군대 이해가 되는 AI라는 구도가 성립이 될 텐데 그리고 이 영화가 던지고 싶어했던 철학적 담론도 성립이 되는 건데 스스로 그걸 또 닫아버렸어요. 그것도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는 AI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맞아요. 결과적으로 AI 그냥 문제가 그 아니었어요. AI라는 요소를 통해서 음. 이제 미국의 1960년대 그리고 2000년대의 그 과오들을 되짚어 보자라는 의도인데 뭔가 그러기에는 안에 심어놓은 SF 세계관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좀 공감을 맞아. 불러일으키기가 어렵지 않았나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해놨더니 알고 보니까 생각이 빈약해. 뭐 이런. 그러니까 좀 이게 애매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음. 확실한 걸 추구하는 관객들한테는 어필하기가 힘들다. 예. 그렇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중간에 막 그 등장인물들이 그냥 이렇게 덧없이 죽는 모습 많이 보여줘. 뭐 갑자기 막 폭탄이 터져서 막 죽는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개가 수류탄을 던졌는데 음. 개가 물고 다시 갖다 줘서 막 죽는다가 이런 걸 막 몇 개 들어가 있어. 이게 의미 없게 사람들이 그냥 죽는 걸 보여주는데 이거 왜 넣은지 잘 모르겠고 어떤. 그렇죠. 너무 그 어떤 서브 텍스트가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조슈아랑 RP랑 어찌됐든 이 마야를 찾으러 가는 여정이었잖아요. 네. 그 여정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뭐 전직 경찰도 만나고 그렇지. 뭐 다친 본인의 동료도 만나고 하는데 이들의 등장에 비해서 퇴장이 너무 기능적이다. 맞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이 사람한테 도움만 주고 그 경찰의 추격을 받아서 사망. 뭐 그런 거. 뭐 그런 루트를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괜한 자극만 그냥 좀 주는 것 같아. 너무 그 뭐라 그럴까 그 중간중간 이야기를 보충해줘야 될 사람들의 죽음이 너무 좀 이렇게 평면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저희 대본에 안 썼는데 말하면서 또 생각난 부분이 뭐냐면 그 마야라는 존재 때문인데 그 마야라는 존재가 사실상 그러니까 뭐 이상화된 뭔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야가 원래 니르마타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 동양인 여성의 그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그건 유아시아 사람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이 사람의 네. 뭔가를 캐릭터가 다면적으로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간스럽게 묘사가 안 되고 그냥 되게 뭔가 이상화된 존재. 근데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많이 안 나온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초반부에 나오고 어. 회상씬 한 두세 번 등장하고 결국엔 그치, 디엔딩에 누워 있는 누워 있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슈아의 어떤 상상과 추억 속에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사람 자체, 그러니까 조슈아의 기억 속으로만 이 사람이 존재를 하는 거지. 이 마야라는 스스로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식의 어떤 풍부한 서사에는 잘 안 들어가 있어. 네, 그게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도 그걸 뭐 어떻게 보여주는 방식이 그 와타나베 켄 하룬이
그냥 한두 마디 정도 하는 걸로만 음. 덧붙여지니까. 그러니까 조슈아의 머릿속에 있는 인식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마야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네네네. 불구하고 이것도 이런 얘기한 걸 타자라고 얘기하잖아. 이런 거는 사실 이것도 사실 좀 불편하고 뭔가 동양인 여성을 또 그러니까 뭐 동양인 여성이어서 더 약간 씨발 또 이거 이런 식의 동양 여성에 대한 그조차도 타자와 그 할리우드 전쟁 영화의 구도를 답습한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그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과 베트남 여성의 사랑 같은 뭐 이런 네. 느낌의 그런 구도가 또 보이는 거죠. 또 이 여성 그 또 여성 주인공이 또 우결점이야 또 하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이상한 점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순결하고 가면적으로 네네. 보여주는데 약간 성녀 묘사하듯이 이렇게 되는 것도 또 야 동양에 대해서 너무 진짜 그냥 지 맘대로 생각하는 느낌, 편하게 생각하는 느낌. 그러니까 까지만 않았을 뿐이지 단편적으로 생각한 거는 이 영화 전반에서 무너져요. 이 동양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사실 좀 편해 보였고 이 엠레 찬인가요? 네네. 이분이 이제 아니 엠마 찬. 엠마 찬인가요? 젬마 찬. 젬마 찬인가요? 엠레 찬은 그 축구 선수. 엠레 찬 맞다. 손흥민이랑 같이 엠레 뛰었던 찬 축구 그 터키 선수. 레버쿠젠에서 네 뛰었던. 맞아요. 엠레 찬은 예. 축구 선수군요. 죄송하고 젬마 찬이 그 이터널스에서도 세르시로 나오는데 네네. 거기서 나오는 이미지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기도 이터널스에서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남자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헌신적이고 좀 이렇게 인성적으로 상당히 차분하고 포용력이 넓고 약간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막 받아주는 약간 청순 가련 이런 느낌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의 묘사 좋지. 좀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찝찝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쉽다. 뭔가 새로운 네. 담론이나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네. 그냥 기존에 있던 요소들을 AI라는 그 지금의 맞아. 화두가 될 만한 것들로만 바꿔서 그 재탕한 느낌이. 그렇죠. 껍데기는 화려한데 뭔가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묵직한 포장지도 바뀌고 디자인도 바뀌어서 사봤는데 안에 보니까 내용물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바타라는 거죠 이게. 아바타 아. 재판인 거죠. 아바타랑 뭐 솔직히 뭐 다릅니까 이게? 전 똑같진 않은 것 같아요. 똑같진 않지 당연히. 예. 근데 본질로 뭐 아바타랑 달라진 점이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막 AI에 대한 본질이 뭔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설명을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AI가 별로 안 중요한 영화여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가 전반적으로 보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저 꼬마 새끼 존나 세네. 아. 말고는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두 번이나 어찌 됐든 보긴 봤는데 보고 나서 느낀 게 왜 이 영화를 AI 대 인간이라는 구도로 홍보를 했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가장 매력적인 요소긴 한데 관객들은 낚였다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AI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애초부터 그렇게 AI가 만들어 놓은 도시, AI와 공존하는 인간들에 대한 설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막 탄탄한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 형상을 한 인간이었을 뿐이어서 애초부터 AI에 큰 관심이 없는 영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세팅을 잘못한 게 뭔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존재가 나에게 너무 복합적으로 다가가서 혼란스러운 걸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전쟁으로 몰아가면 안 되죠. 전쟁 구도는 사실 단순하잖아. 흑과 백, 적과 악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구도 속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정말 명분이 사실 뭐 명분이 있고 없고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전쟁에서는 그냥 적군과 아군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력과 세력과의 다툼 속에서 무슨 뭐 심도한 고민이 나올 수 있고 어려운 철학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어떤 고민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전쟁의 틀에 이걸 담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의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개인의 입장에서 묘사하려면 이 철학적 담론이 담길 수 있는데 이걸 조슈아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냥 세력 대 세력 싸움으로만 묘사가 주로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스케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생긴 어쩔 수 없는 폐해?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전쟁 영화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보여주려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스케일을 키울 필요는 없었죠, 사실.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을 반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그 인간 대 AI라는 단순한 구도를 또 차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접합을 시키려다 보니까 결국 이도저도 안 돼 버린. 반전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영화들을 보면
전쟁의 명령을 내려오는 어떤 국가 단위의 어떤 명령이 내려오지만 그 명령이 개인에게 갔을 때 어떻게 다가오냐를 네네. 보여주면서 국가의 입장과는 다르게 개인은 이 어떻게 보면 희생당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면서 반전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이게 수많은 전쟁 반대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에서 네네네. 이렇게 쓰는데 이 영화는 그냥 그러기에도 뭐 시간도 뭐 시간도 부족했거니와 사실 좀 부족하고. 일단 그 조슈아라는 캐릭터 자체에서로부터 아 이 인간 대 AI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당위성을 끌어내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보는 그렇죠, 사람들로 그렇죠. 하여금. 그러니까 그런 맞아. 요소를 못 넣었다는 거죠. 뭐 플래툰이나 지옥의 묵시록처럼 전쟁 때문에 망가져간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든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그냥 택배 기사? 그러니까 그냥 그 드라마 택배 기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RP를 안전하게 모셔다 줘야 되는 그렇지, 역할 그렇지. 정도밖에 안 되는.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간 대 AI 대치 상황에서도 조슈아가 한 것보다는 RP가 이 기계들을 조종하면서 AI 군이 그 반격의 시점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조슈아가 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그쵸. 것들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의 문제 사건 해결이 조슈아에 있는 게 아니라 RP에 설명이 되지 않는 초능력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또 이야기가 빈곤해지는 거죠. 네. 네, 뭐 이렇게. 한번 쉬었다 가도 되겠습니까? 자, 2부로 갑니다. 뿅.